장국영의 인생이 바뀐 건 한 모자 때문이었습니다. 장국영은 배우가 되기 전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었는데 한 인기 가수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한 그는 춤과 노래를 선보이다 분위기에 취해 자신의 모자를 벗어 관객들에게 날렸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장국영이 크게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아무도 모자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관객들 여러 명의 손을 거쳐 다시 무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수많은 관객 중에 내 모자 하나 간직하려 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한탄한 장국영은 순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굳센 다짐에도 장국영은 몰랐습니다. 이후로도 무명의 세월이 무려 8년이나 이어질 거라고 말이죠. 사실 장국영만 놓고 보면 젊은 시절 때부터 성공하기에 충분한 스타성이 있었습니다. 맑고 청순한 이미지에 가수로서도 노래 실력도 꽤 좋았고 배우로서도 연기력에 흠이 없었죠. 그럼에도 무명 시절이 8년 가까이 길었던 이유는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진백강. 장국영보다 2살 아래인 이 남자는 홍콩 최고의 가수이자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남자의 이미지가 장국영과 겹쳐도 너무 겹쳤던 것이죠. 둘 다 귀공자스러우면서도 선한 이미지,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뽀샤시한 흰 피부, 심지어 가수 출신 배우라는 캐릭터마저 겹치니 장국영은 늘 진백강의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애 관계자들 사이에선 장국영을 쓸 바에야 진백강을 쓰겠다는 인식이 생겨버렸고 결국 장국영에겐 진백강의 하이호환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렸죠. 일례로 앞서 언급했던 장국영의 모자 에피소드도 바로 진백강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다가 당한 굴욕이었습니다. 악연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이면 캐스팅되는 배역마다 진백강이 주연인 드라마에 그와 대립하는 조연을 연기하게 되었고 혼신의 힘을 다해 배역의 빙의에 맞서봤지만 마치 주인공의 승리로 끝나는 드라마의 스토리처럼 현실 역시도 언제나 진백강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진백강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걸 보며 장국영의 열등감은 점점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국영은 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벌이게 되는데 촬영이 끝나고 진백강과 한자리에 있던 장국영, 한 여자 팬이 다가와 진백강에게 피부가 너무 좋다며 화장을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진백강은 웃으며 쌩얼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장국영은 손가락으로 진백강의 얼굴을 푹 찍어 화장품이 묻은 손을 그대로 새하얀 테이블보에 문질렀죠.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화장을 해놓고선 왜 안 한 척 하냐고 놀렸습니다. 화장빨로 하얗던 진백강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날 이후 이 둘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둘의 어긋난 사이는 한 영화로 인해 더욱 골이 깊어지죠. 장국영도 어느 정도 인기가 올랐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시기에 한 영화의 캐스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출연 확정을 짓고 나서야 서로가 같은 영화에 출연한다는 걸 알게 됐죠.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길길이 날뛰며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촬영장에서 서로 맞추지 않도록 일정을 짜야 하며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는 무조건 둘 중 한 명이 대역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들의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인해 심지어 영화 결말까지 바꿨어야 할 정도였는데 원래 대본대로라면 모두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끝날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화면에 담기는 걸 극구 반대했고 결국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장국영만큼은 혼자 다른 곳에서 잠들어 있던 것으로 엔딩을 바꿨죠. 이 영화 이후 이들은 출연을 결정하기 앞서서 반드시 서로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공적, 사적인 자리 모두 서로를 피하며 두 번 다시 함께 출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출연작이 전혀 겹치지 않는 이때를 기점으로 이들의 입지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진백강의 출연작들이 석연찮은 성적을 내며 그의 인기는 급격히 시들해져 갔고 장국영은 흥행에 연달아 성공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인기를 더해갔습니다. 오히려 진백강의 전성기를 뛰어넘을 정도로 입지를 굳혔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 장국영이 출연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가 바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명작으로 추억되고 있는 천녀유언과 영웅본색입니다. 특히 영웅본색은 조연임에도 주연급 존재감을 보인 주윤발과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이쑤시개를 씹어대는 연기, 버버리 코트를 휘날리며 펼치는 쌍권총 액션 등 80년대 남자의 로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죠. 여기서 장국영은 주연 중 한 명인 경찰 역할을 맡아 범죄자인 친형을 쫓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때 장국영에 대해 정말 유명해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영문세기 감독 오우삼은 당시 한창 호감 가는 이미지로 인기가 급증하고 있던 장국영에게 이런 속 좁고 이기적인 캐릭터를 맡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감독이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걸 통해서 듣게 된 장국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내가 아니라 연기일 뿐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보고 나를 욕한다면 내가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는 것이니 오히려 칭찬이다 라고 말하며 쿨한 모습을 보였죠. 이를 듣게 된 오우삼 감독은 장국영에게 홀딱 반해 그에게 차기작인 영웅본색 2는 물론 오랜 세월 또 하나의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되는 천녀유언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주연을 부탁했죠. 천녀유언은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주제로 대호평을 받았고 특히 대만 국적의 배우 왕조연이 연기한 처녀귀신 캐릭터는 지금까지도 영화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고 신비한 캐릭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 90년대 인기 스타만이 모델을 할 수 있다는 책받침 여신으로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청순한
끈끈하면서도 요염함, 상반되는 두 가지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 많은 남성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죠. 광고나 방송 출연을 하러 한국에 온 적도 꽤 있었습니다. 현재는 배우 은퇴를 하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50대 중반이 되었음에도 변치 않는 미모를 보여주고 있죠. 비록 지금에 와서는 주윤발과 왕조연으로 대표되는 영본색 천녀요원이지만 당시 장국영의 인기는 이둘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았고, 이렇게 정상급 배우로 우뚝 서는 장국영의 모습을 본 사람 중에는 바로 한때의 라이벌 진백강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그의 인기는 시들시들해졌고 정상을 맛보고 내려온 삶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죠. 진백강은 어느새 우울증에 시달리며 알코올, 약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그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숨이 붙어 있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질 못했고 혼수 상태는 무려 17개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국영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려 10년 만에 진백강을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백강의 병실로 들어간 장국영은 잠시 진백강과 단둘이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깐이면 나올 줄 알았건만 장국영은 무려 2시간이나 안에서 머물다 착잡한 표정으로 나왔죠. 훗날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때 장국영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진백강 앞에서 2시간 내내 혼잣말을 했습니다. 10년이나 늦어버린 뒤늦은 사과를 하며 뜨겁게 눈물을 흘렸죠. 돌이켜보면 상대방이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화장품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건 자신이었고 먼저 용기를 내어 미안하다 말할 수 있었건만 치기 어린 고집으로 맞서며 더욱 불씨를 키웠죠. 자신이 조금만 더 성숙했더라면, 조금만 더 상대를 배려했더라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살아온 10년의 세월 대신 한때의 그들처럼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 사이로 남았을 수도 있다는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죠. 병실에서 장국영은 진백강에게 깨어나면 내가 거하게 한 잔 살 테니 부디 힘을 내라 라는 말을 끝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술잔을 기울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진백강은 끝끝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35살의 젊은 나이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렇듯 후회가 가득했던 개인사와는 별개로 장국영의 커리어만큼은 후회 없는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톱스타에 바늘에 오른 그에겐 각종 출연 요청이 난무했고 장국영은 그 중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출연작을 골랐죠. 이 시기에 그가 선택한 영화가 바로 지금까지도 장국영 그 자체라고 불리는 그 영화 아비정전입니다.你今晚發夢會見到我。我尋晚冇發夢見到你喎。梗你都冇瞓。 도도한 여자마저 홀려버리는 마성의 남자였는데 사실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쓸쓸하고 고독한 캐릭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섬세한 감정, 눈빛 연기가 필요했죠. 장국영은 특유의 우수에 찬 눈빛으로 고독과 허무함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고 특히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수십 년 만에 찾아갔다가 끝끝내 만남을 거절당하자 어머니가 날 거절했으니 나도 어머니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애써 씩씩하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이 뒷모습은 영화사 명장면으로 남았죠. 사실 장국영의 가정사 또한 아비정전의 주인공 못지 않았습니다. 10남매 중 늦둥이 막내였던 그는 큰 누나와도 20살 넘게 차이가 나고 가장 작은 형과도 8살 차이가 나 형제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부모님조차 그에게 별 관심이 없었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평생 친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기간은 고작 반년 정도에 불과했고 홍콩의 부자였던 아버지는 부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워낙 주색을 좋아해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며 호텔방을 전전하며 지냈죠. 이러다 보니 장국영에게 실질적인 부모는 유모였습니다. 유모는 장국영을 친자식처럼 극지인이 돌봐줬는데 사실 연예계를 데뷔하게 된 계기도 장국영이 20살이 되던 해 유모의 도움으로 한 가요제에 참가하면서 시작됐죠. 여기서 그는 생각지도 못하게 2위에 입상했고 방송국과 계약을 하게 되며 연예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살던 장국영의 아버지는 말년에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데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며 병상에서 누워 지내야 했으며 오랜 세월 쌓아올린 재산 또한 싸그리 몰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 정부 때문인데 홍콩 태생인 장국영의 아버지는 당시 홍콩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영국 정부를 믿지 못해 버는 족족 중국은행 쪽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옷을 만들어 팔던 장국영의 아버지는 혁명의 희생양이 되어 전 재산을 압수당하고 말았죠. 심지어 아버지 이전의 창업주였던 할아버지는 살해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정사의 아픔을 투영한 것인지 아비정전에서의
장국영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탓에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 그 자체였고 숱한 명장면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장국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이 속옷차림의 만보춤 장면도 영화 아비정전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장국영만의 매력은 뭐니 해도 그 독보적인 중성적 매력입니다. 연약해 보이면서도 섹시함을 풍기거나 남성미와 여성미가 묘하게 공존하는 캐릭터들이 많았죠. 이런 중성적 매력으로 특히 각광을 받았던 영화가 바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까지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그 영화 패왕별이입니다. 경극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화권에서 생소해할 만했건만 그의 연기는 문화와 언어를 초월할 정도로 가슴 아리게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장국영은 이 영화를 위해 처음으로 경극을 배웠는데 프로 경극인들도 반년은 걸려야 겨우 습득하는 동작을 단 열흘 만에 완벽하게 해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극찬이 이어지자 장국영은 너스레를 떨며 사실 난 전생의 경극 배우였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패왕별이를 향한 찬사는 어마어마했고 특히 서양의 영화 관계자들에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서야 장국영의 모습을 처음 본 서양인들이 많았다 보니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때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서양의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우르르 몰려와 신인인데도 연기력이 너무 훌륭하다.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났느냐라며 침을 튀기며 관심을 표현한 것이죠. 당시만 해도 서양권에선 아시아 영화계에 큰 관심이 없었다 보니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대스타였던 장국영을 그저 신인 배우로 봤었던 겁니다. 이날 이후 할리우드는 장국영에게 러브콜을 쏟아냈는데 칸 영화제 때 철저하게 신인 취급을 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내가 할리우드로 가면 다시 신인부터 시작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해외로 가서 신인급 역할을 맡기보다는 홍콩에 남아서 하고 싶은 배역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장국영은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패왕별이가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자 분장을 해줬던 사람에게까지 직접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북경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분장 담당을 만난 장국영은 두 손을 꼭 잡으며 당신 덕분에 제가 예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보고 있자면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보는 것 같으니 절대 그만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해줬는데 분장 담당자는 이때를 회상하며 이 말이 지금껏 일하며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무리 바빠도 경극을 가르쳐줬던 노부부를 꼬박 찾아 배웠는데 이 노부부는 장국영을 가리켜 촬영을 위해 고작 한 달 정도 가르쳐줬을 뿐인데 자신들에게 이렇게까지 조건 없는 우정과 존경을 표현해준 사람은 장국영 외엔 보진 못했다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노부부 중 남편이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국영은 한 걸음에 북경으로 향했고 아무 말 없이 선생님을 꼭 안은 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결국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게 된 노부인은 이후 남편과 장국영이 함께 찍은 사진을 안방 화장대 위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훗날 장국영마저 하늘나라로 떠나자 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여보 거기서도 국영이를 잘 지켜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장국영은 짧게 스쳐갔던 인연들조차 정을 듬뿍 주며 사랑할 줄 알았고 사랑 또한 많이 받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꼭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부류가 있는 법. 남에게 정을 쉽게 주던 장국영을 한 사기꾼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석설, 중국 대륙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이 남자는 무려 2년이나 공을 들여 장국영에게 접근했는데 장국영의 오랜 패를 자처하며 조건 없는 큰 투자를 해주고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며 장국영과의 돈독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평생 가족의 관심, 사랑에 늘 목말라 있던 장국영은 이렇게나 무조건적이고 통큰 서포트에 홀딱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던 석설은 장국영에게 심지어 당시 장국영의 가장 큰 꿈이었던 감독 데뷔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장국영의 감독 데뷔작 촬영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 장국영은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보게 되는데 바로 석설이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죄명은 사기죄, 그것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장국영은 투자받기로 했던 약 300억 원을 날리게 된 것은 물론 불과 일주일 후면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데뷔작까지 전면 취소됐죠. 이게 장국영 입장에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감독 데뷔작을 위해 장국영은 큰 무리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석설이 사기꾼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 파격 대우를 약속하며 영화계 정예 스태프들을 끌어모았고 스태프들은 평소 약속을 잘 지키던 장국영이 이름을 걸며 약속을 하니 다른 작품들까지도 뿌리치고 장국영 프로젝트에 합류했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구속되며 프로젝트가 통으로 날아가 버리니 장국영은 모든 책임과 비난을 총책임자처럼 떠안아야 했고 어마어마한 부담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건 이 모든 원흉이 된 사람이 자신이 2년을 가족같이 따르고 좋은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자였다는 것이죠.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이 자기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허탈함과 분노, 그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낸
지내면서도 눈치채지 못한 스스로가 바보 같아 견딜 수 없었으며 그 사람에게서 받아온 크고 작은 투자금이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자신 또한 공범이 된 듯한 혼란감과 죄책감마저 몰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혹시 오해는 아니었을까 하는 현실 부정도 해보았지만 석설의 행각은 오히려 처음에 밝혀졌던 것보다도 더 스케일이 큰 것으로 판명됐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죠. 꿈을 목전에 두고 이루지 못한 장국영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투자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는데 장국영 또한 피해자인 셈이었지만 어찌됐든 석설과 연루되어 있던 그를 받아주는 영화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하던 영화계가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뒤돌아서고 있었죠. 평소 자존심이 센 편이고 사람을 챙기는 것을 좋아했던 장국영에겐 이 고립감은 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장국영을 서서히 몰아갔던 건 홍콩 언론의 횡포. 당시 홍콩의 언론사들은 황색 언론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들에겐 장국영만큼 좋은 먹잇감이 없었습니다. 콘서트 때마다 실험적인 의상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에게 귀신 같다, 꼴불견이다 와 같은 조롱 문구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워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를 뽑아내는 것은 물론 중성적인 의상이나 하이힐 퍼포먼스를 빗대어 동성애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장국영이 동성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학덕이라는 남자 때문인데 장국영이 무명 시절 자신의 몇 개월치 월급을 몽땅 털어서 도와줬을 정도로 장국영의 어린 시절 은인이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꽤 오랜 기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둘 사이가 수상하다고 파악한 언론은 이들이 친구 사이가 아니라 연인이다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 하루 24시간 극성 파파라치를 붙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장국영의 삶은 순식간에 전 국민에게 공유되기 시작했죠. 심지어 적외선 카메라까지 사용해 가려진 벽 너머로 장국영이 뭘 하는지까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국영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석설이 구속된 지 1년이 흐르던 어느 날 대중들은 믿을 수 없는 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장국영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하필 이날은 만우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만우절 농담 수위가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이니 몇 초 만에 검색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만우절 농담을 듣게 되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짓궂고 강도 높은 농담들이 많았죠. 이런 시대였다 보니 장국영이 죽었다 하는 소식조차 만우절 농담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례로 홍콩의 대배우 주윤발도 이 소식을 처음 듣고는 만우절 농담인 걸 알겠지만 그래도 좀 말이 심하다라고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사실임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죠. 이때 장국영의 나이는 46, 겉모습으로는 30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젊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그의 진짜 유서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국영의 유서 내용으로 가장 유명한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감정이 피곤해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 평생 동안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된 걸까? 아직도 장국영이 환히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더더욱 그의 마지막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2003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67살이 됩니다. 아마도 특유의 동안으로 마치 40대 같은 60대이지 않았을까 하는 씁쓸한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며 장국영의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왜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지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정성껏 만들어 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